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시아 인문 자산 강좌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문화 그 강의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쇠기 문자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할 유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하고 이집트 상형 문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제 이집트 이 두 지역 그리고 이제 이 두 지역의 시기 이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역사적 범위인데요.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티그리스하고 유프라데스 강 사이의 지역, 그리고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뜻하는 레반트 지역, 그리고 아나톨리아, 오늘날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 이 지역을 묶어서 메소포타미아, 레반트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겠고요. 역사적 범위는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332년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국가들이 생기고 이런 도시국가들이 영토국가가 되고 나중에 이제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그 전체 시기를 역사적 범위로 잡았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집트 본토가 해당되는데요. 나일강이 흐르는 지역에서 이제 나일강 상류, 그래서 이제 남부 계곡지대하고요, 나일강 하류, 북부 삼각주지대, 이 두 지역을 이집트 본토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역사적 범위를 보시면 이제 파라오가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30년까지, 그리고 이제 왕조별로 보면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후기 왕조 시대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이후에 그 시기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지배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의 지리적 범위와 역사적 범위는 이렇게 규정이 되고요. 이런 시기와 이제 지역에서 어떤 문자들이 발명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가 발명되었는데 도대체 문자가 왜 발명되었나, 이것부터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라는 것이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필요가 무엇이었냐면은 가장 처음에 물표와 인식표라는 것들이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물품의 소유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물품의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적어서 해당 물품에 이제 부착했던 기록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기의 문자들이 이제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그 도시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립이 되니까 인간의 기억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기억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기록하는 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뭐 회계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고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문자가 또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에 사용되던 문자가 나중에 우리가 익숙한 문자, 다시 말씀드려서 음성 언어를 이제 재현하는 그런 문자로 진화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뭐 행정문서, 서신 이런 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기록의 매체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 법률, 의학, 수학, 천문학, 그 다음에 각종 그 물건들의 이제 제조법,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한 그 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사문학 작품, 뭐 교훈서라든가 이런 것까지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의 발명에 대해서 이제 진행 과정을 볼 텐데요. 문자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전파설이라는 학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라는 것이 한 곳에서 발명이 된 다음에 여러 지역으로 이제 퍼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 문명권에서 독자적으로 문자가 발명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마찬가지로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추상화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제 상징이나 기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다 타고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자들은 문자가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명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구조가 복잡한 사회에서만 출현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이 분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 물건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나 수확되거나 할 때 이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자가 그 발명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그 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그 거래 그리고 이제 그 물품의 관리 이런 것들의 문자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이제 사용됐던 문자는 다 그림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간략하게 선으로 이제 그림으로 묘사했던 그림 글자에서 문자가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표의 문자,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하고 표음 문자, 음을 나타내는 표음 문자 이런 문자들로 분화해서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의 문자들은요, 그 표의 문자, 표음 문자 뭐 이렇게 분류는 되지만 표기법 자체가 복잡했습니다. 표의 문자하고 표음 문자가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문자를 오랫동안 공부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소수의 지배층만이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부터 뭐 기원전 300년 또는 30년까지 그 역사를 통틀어서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인구의 비율이 10%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문자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고 또 쓸 수 있었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의 의의를 보자면은 세계사적으로 문자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문자가 출현함으로써 비로소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문자라는 것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그 일종의 이제 전환기를 가져오는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개별 문화에서 문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자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집트의 문자 발전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문자가 한 기원전 3400년경부터 출현을 하고요. 수메르인들이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에 거주하고 있던 그래서 세계 최초로 도시를 만들어내고 또 문명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소유물이 생기니까 잉여농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전이나 왕궁에 있던 신전 같으면은 신관들 그리고 이제 왕궁 같으면은 이제 행정을 담당했던 서기관들이 그 자신들이 그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문자를 발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사용했던 문자가 이제 쐐기 문자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문자 생활을 시작할 때 벌써 한 700여 개의 문자를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한 문자 사용은 출현 시기보다 훨씬 오래됐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전부터 이런 그 문자의 원형이 되는 기호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자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예, 그림 글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표의 문자가 되고요. 소리 글자, 이것이 나중에 표음 문자가 되는데, 그래서 표의 문자, 표음 문자, 그리고 의미 한정사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기능을 가진 그런 기호들이 한 단어 안에 이제 혼재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던 그 표음 문자, 소리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절 문자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자음이나 하나의 모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문자가 한 음절을 나타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문자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본의 히라카나나 아니면은 가타카나 같이 하나의 문자가 음절을 나타내는 그런 문자들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자에 사용했던 그 필기 매체가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점토를 이렇게 얇은 판처럼 만들어서, 영어로는 이걸 태블릿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태블릿 같은 형태로 이제 점토를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토판이 매끄러운 그림을 그리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쓸 때는 그 이제 선보다는 그 곡선보다는 이제 직선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굉장히 빨리 추상화되고 선형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자의 형태가 마치 그 쐐기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쐐기 문자라고 부르고요. 한자로는 이제 설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쐐기 문자, 설형 문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큐네이폼이라고 하는데, 쿠네우스, 쐐기라는 단어에서 쐐기 문자 또는 설형 문자라는 명칭이 파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문자 초기 형태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이제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물표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런 것들이 이제 소유라든가 아니면 거래라든가,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표시할 때, 그리고 이제 소유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 그 실제 물건, 그 실물 대신에 저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아서 거래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기호죠. 교환할 수 있는 기호, 기호로 기능을 했는데, 표면에다가 이것이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한 그 물표인지가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의 문자 형태가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도장 같은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장이 원통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통형 인장을 사용했고요. 원통형 인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 마르지 않은 진흙에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굴리면 같은 무늬가 연속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인장 소유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문양 이런 것들을 새겨서 자신의 그 소유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됐던 기호들이 마찬가지로 나중에 문자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초의 문자가 이제 사용된 형태를 이제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토판이라고 부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토로 저렇게 얇은 토판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천필로 구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칸을 만들고요. 그 칸 안에 이제
물품하고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입을 한 거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3칸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한 2칸 정도가 있는데 이 각각의 칸에 이 안에 이제 새겨진 물품과 관련된 이제 숫자들이 기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 왼쪽 하단에 이제 뭔가 찍혀 있는데 저게 이제 인장 표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품의 표시와 함께 이제 인장이 찍혀 있는 일종의 계약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위에 계약서 본문이 작성되고 아래에 이제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서명을 하거나 하는데요. 그것과 같은 형태의 이제 문서가 당시 기원전 한 3000년경부터 이미 작성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표시해 드린 부분이 인장에 사용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전 단계를 이제 좀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물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 출현하기 시작한 게 한 기원전 8500년경, 기원전 8500년인 경이면 이제 농경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유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대개는 뭐 곡물이나 가축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각종 생활용품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유 표시를 하기 위한 물표.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형태의 물표가 사용되다가 기원전 3500년경부터는 물표에 무언가가 이제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문양이 들어간 복잡한 형태의 물표가 이제 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표들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서 봉투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봉투도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흙 봉투가 사용됐고 진흙 봉투 표면에다가 물표에 적힌 내용들을 이제 똑같이 적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점토판에다가 이 내용을 적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숫자 같은 것들이 적힌 우리가 이제 회계 점토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점토판이 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문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적힌 점토판이 출현했는데 그 시기가 기원전 3000년경. 그래서 그림 문자 점토판이 문자의 역사에서는 최초로 무언가가 기록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자의 성격을 가진 것들은 이제 오랫동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표도 이제 문자가 출현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고요. 봉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문자 점토판은 문자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역사가 끝날 때까지 쭉 계속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인장이 찍힌 진흙 봉투인데요. 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물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표를 저 진흙 봉투 안에 넣고 그걸 이제 밀봉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인장을 굴려가지고 자신의 소유 표시를 했는데 이런 단순화된 기호들이 나중에 이제 문자로 진화를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토판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판에 이제 문자로 편지를 써서 그 다음에 이제 봉투 진흙 봉투에 마찬가지로 넣어서 이제 그 발신자가 이제 수신자한테 보낸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흙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문자와 관련된 것들도 대부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토판인데 영어로 클레이 태블릿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블릿이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표처럼 이렇게 이제 구획된 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항목이 쓰여져 있고요. 그 항목 옆에 이제 숫자들이 기입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그 엑셀 파일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태블릿에 엑셀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초기의 문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 옆에 그 원 표시도 있고요. 반달 표시도 있는데 이런 원하고 반달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숫자를 표시할 때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12진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진법과
함께 60진법 이런 진법들을 이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숫자 기입 방법이 품목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동물, 사람, 건어물 등을 이제 셀 때는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1, 10, 60, 600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치즈라든가 뭐 다른 가공식품, 생선 이런 것들을 셀 때에는 12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10, 60, 뭐 600 이렇게 올라갔는데 10, 60, 120, 1200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이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도량형, 뭐 길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도 다양한 기호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또는 이제 재고 관리 이런 측면에서 사용되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보실 텐데요. 이게 노예를 거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작성된 시기는 기원전 31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이제 문서고요. 초기에 도시가 이제 여기저기 세워질 때 당시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의 형태를 보시면은 그 점토판에 선들로 이제 그 구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 안에 그 특정 항목과 그 다음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면이고요, 이쪽이 뒷면인데 앞면과 뒷면에 그럼 어떤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나 이제 학자들이 이걸 이제 해독을 해봤는데. 보시면 되게 그림 문자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림으로 그려진 것인데 그래서 이 초기 문자라서 좀 해독이 어렵지만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각각의 이제 화살표 되어 있는 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명의 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두 명의 노예가 경작자에게 팔렸다. 그다음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아답의 돼지치기라고만 적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 아답의 돼지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가운데 중앙쯤에 이제 이중으로 된 선이 있고요. 또 다른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명의 노예가 거래가 됐는데 그들의 이름이 N 뭐 하고 이제 부두굴, 이건 사람의 이름이니까 이렇게 이제 부두굴처럼 이런 것들이 그 음성 문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표음 문자화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개인이 나옵니다. 팝 무드라는 사람이 이제 중개인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면에 이렇게 이제 거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일단 거래 항목이 나오고요. 뭐 여기서 이제 노예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 나오죠. 2명씩. 그리고 뒷면에 가면은 여기에 대한 그 총계가 나와요. 그래서 다 합해서 한 6명 정도 그 아답의 돼지치기나 이제 판무들을 통해서 한 6명 정도가 팔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총계가 12명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구매한 사람이 이제 마란하고 엔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 문자를 봤는데요. 되게 우리는 이제 문자라고 하면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뭐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럴 때 뭐 아니면은 그 메시지를 보낸다고 이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게 문자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 그거는 문자가 한참 발전을 한 뒤에 나오는 현상이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간단한 그 항목 그리고 이제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한참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그 점토판에 글자를 썼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뾰족한 첨필을 사용했어요. 맨 위에 보이는 첨필. 그래서 이제 뾰족한 첨필을 사용해서 선을 긋고 뭐 곡선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점토판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표면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그 천필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예,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것처럼. 예, 그래서 천필이 앞이 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각형 형태를 위에서 아래로 지그시 누르면 지금 보시는 모양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훨씬 그 문자를 기입하기에 빠르니까 이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원전 3200년경에는 좀 그림의 형태, 그러니까 곡선의 형태 같은 것도 이제 남아있는 문자가 사용되다가 기원전 3100년경부터는 문자가 선형화되는, 그래서 빨리 추상화되고 빨리 선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필이 맨 위에 보셨던 그 뾰족한 형태에서 그 맨 아래에 있는 그 끝이 삼각형인 형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천필의 뒤는 이제 둥글게 돼 있는데 이 천필의 뒤를 사용해서 아까 보셨던 그 숫자들을 표기를 했습니다. 반달 모양이나 아니면 원 모양의 숫자들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필을 앞뒤로 사용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쐐기 문자를 표기하는 데 사용했고 뒤쪽은 이제 숫자를 기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자들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맨 처음에 보시는 그 열의 문자들이 천필이 뾰족했을 때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열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쐐기형,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삼각형 형태의 천필을 사용했을 때 표기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뭔가 그림처럼 보이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그 상형성을 잃고 선형화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제 그 세 번째 열의 이제 문자들은 기원전 700년경, 그러니까 문자가 발명되고 거의 한 1500년이 경과한, 1500년 넘게 경과한 다음에 이제 문자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원전 3200년경의 문자 형태하고 기원전 700년경의 문자 형태를 보면은 저게 원래 저런 문자였나 할 정도로 이제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대부분 굉장한 변형을 거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획이 단순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자들이 뭐냐면 처음에 보여드린 것이 이제 사람 혹은 머리를 나타내는 싹이라는 그 수메르 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90도 눕힌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글자 형태가 되고요. 입은 얼굴에다가 입 부분에 이제 선을 2개 넣어서 강조한 모습. 그다음 먹다는 인간의 머리 옆에 이제 사발을 두어가지고 그 사발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다음 가다서다는 발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 양하고 염소는 이제 십자인데 저거는 물표 때부터 저런 모양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황소는 이제 뿔이 달린 모습, 그리고 갈대는 이제 갈대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땅에서 식물이 솟아난 모습, 요걸 그려서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눕힌 모습이고요. 이것이 기원전 2400년경에 이제 본격적인 쐐기 문자가 되면 저런 식으로 표기가 돼서 사용되다가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 이제 제국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기원전 700년경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간략화된 완전히 초기의 문자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문자로 진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봤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물표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회계 점토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기원전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벽돌입니다.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벽돌이고요. 우르나무라는 왕이 신전을
건립할 때 이제 사용했던 벽돌인데 벽돌이 마르기 전에 저런 문구를 이제 도장처럼 새겨 놓은 걸 찍어 가지고 일일이 저렇게 모든 벽돌에 이제 저 문구가 들어가도록 찍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수메르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위부터 그 칸을 세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에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총 8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8행을 숫자를 붙여 보시면은 1행부터 8행까지 뭐가 쓰여져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2행을 보시면요, 3개의 문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 3개의 문자는 닌, 아, 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문자가 그 자음과 모음, 보시면은 이제 자음, 모음, 자음, 그리고 모음 하나, 그리고 자음, 모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자음, 모음의 조합은 좀 다르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음절 문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쐐기 문자는 음절 문자다. 하나의 문자가 적어도 하나의 모음과 하나 이상의 자음으로 하나에서 이제 여러 개까지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음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행에 문자가 2개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자가 이난나고 첫 번째 문자에 이제 D라고 쓰여져 있죠. 저거는 이게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살펴봤던 의미 한정사라는 거예요. 의미 한정사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 카테고리 안에 속합니다.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문자입니다. 특별한 기능을 하는 문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글자가 이제 별인데요. 별을 수메르인들이 저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저거는 이제 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이 문자 다음에 오는 문자는 신의 이름입니다예요. 그래서 3행에 보셔도 나무라는 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3개잖아요. 첫 번째 문자가 우르고 세 번째 문자가 나무고요. 두 번째 별 문자 보이실 텐데 이거는 뭐 읽거나 하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그 특별한 의미를 지시하는 의미 한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행부터 이제 8행까지 저렇게 이제 음역이 돼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이난나를 위하여, 이난나는 이제 여신이고요. 그의 여주, 이건 왕이 모시는 여신이란 뜻이고요. 왕 이름이 이제 우르남무. 그래서 이 우르남무가 어떤 사람인지가 4행, 5행, 6행에 나와요. 우르남무는 강한 자고, 우르남무는 우르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르보다 더 넓은 지역입니다.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7번 그녀의 신전을, 8번 8행 지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문장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이루는 문장이 이제 이후에 문자가 발명된 지 한 500년쯤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수메르의 업적이에요. 수메르가 이제 세계 최초의 그 문명 중에 하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후대에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체계를 보시면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확립을 한 사람들이고요. 종교를 보시면 이제 다신교 체제, 그리고 이런 다신교 체제가 나중에 아카드, 그다음 바빌로니아 시대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건축은 지구라트라는, 그래서 이제 탑이 여러 개, 이제 대개는 3층 정도 탑이 이렇게 쌓고 그 위에다가 신전을 짓는 지구라트라는 그 다층형 신전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남겼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문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문자를 발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자신의 언어를 기입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수메르인들이 이제 사용한 문자는 수메르어를 기입하는 데 사용이 됐는데, 나중에 이 문자 체계를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언어의 어족이 다른 그 아카드어나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발명된 문자가 그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진 언어를 표기하는데도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되게 음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 알파벳을 사용해서 베트남어를 표기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은 이제 알파벳이라는 문자 체계를 도입을 해서 그거를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한 거죠. 예. 이거와 거의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자 체계, 쐐기 문자 체계를 완전히 다른 언어, 아카드어라는 셈어 계열의 이제 언어를 표기하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자가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멸망할 때까지 쐐기 문자가 이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메르인들이 수메르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 만들었던 문자를 아카드어를 쓰는 사람들, 이제 아카드어를 쓰는 사람들 이제 바빌로니아의 이제 조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카드어를 이제 고 바빌로니아어라고도 합니다. 바빌로니아 고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수메르어는 되게 이제 교착어 어족에 속하고요. 아카드어는 셈어, 그러니까 셈어 어족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문자가 언어가 완전히 다른 문자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쐐기 문자 체계를 아카드어를 사용하는 말했던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마치 그 튀르키예나 이제 베트남에서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제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를 그 기입 표기를 하듯이요. 자,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이 함무라비 법전 석비, 여기를 보시면은 법전 상단에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에 신이 앉아 있고요. 샤마시라는 태양신이 앉아 있고, 왼쪽에 이제 함무라비가 그 태양신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이제 받는 모습이고, 그다음 그 아랫부분에 본문에 이제 법 조항들이 쓰여져 있는데 형태는 똑같은 쐐기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그 쐐기 문자가 표기하는 언어는 수메르어가 아니라 아카드어예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조문을 보시면 아까 보신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걸 음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슘, 마, 그 다음에 이제 두무, 아빠, 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글자가 이제 쓰여져 있고, 그 각각의 글자를 이제 음역을 하면 저렇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소문자로 이제 음역이 된 게 있고 대문자로 음역이 된 게 있는데, 대문자로 음역이 된 게 뭐냐면은 이 아카드어를 사용했던 서기관들이 원래 문자가 수메르어를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자를 배울 때는 수메르어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사어가 된 수메르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언어인 아카드어 표기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메르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카드어를 쓰다가 가끔씩 수메르어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두무인데요. 두무는 이제 아들이란 뜻입니다. 수메르어로. 그리고 이게 아카드어로는 마룸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무라고 적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슈마, 두무, 아빠, 슈 요걸 이제 보정을 하면 슈마, 마룸, 아빠, 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무가 마룸이 됐죠. 요거는 이제 아카드어로는 아들이 마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이 문자들은 아카드어를 표기하는데 그럼 별 무리 없이 이제 사용이 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차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 195조인데 보시면 이제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때린 경우에 그들이 그의 손을 자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때린 경우에 이제 그 아들의 손을 자른다. 이게 이제 법 조항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를 할 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기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쐐기 문자를 그대로 활용했다.
문자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문자가 어떻게 그 발명되었는지를 이제 보았는데요. 문자의 발전은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도 살짝 늦었어요.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보다 이제 살짝 문자의 발전이 늦었습니다. 이집트 문자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그 신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이집트의 문자가 어떤 경위로 발명되었나, 물론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이제 전설인데, 이것이 이제 플라톤이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철학자의 저술에 나옵니다. 파이드로스라는 저술에 나와요. 이 파이드로스라는 저술에는 이제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파이드로스라는 청년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문자라는 것이 이집트에서 이런 경위로 발명되었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집트의 나우크라티스 지방에는 옛 토착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사람들이 이비스라고 부르는 성스러운 새의 주인이었다. 이 신의 이름은 테우트였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테우트라는 신이 이집트에서 토트라고 부르는 신이 있어요. 문자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의 신이자 지혜의 신이고 이제 기회의 신인데, 그래서 이제 숫자, 계산법, 기하학, 천문학 같은 이제 학문들을 만들고 장기놀이, 주사위 놀이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문자도 발명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로는 문자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건 분명히 신께서 주신 거다. 신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뭐 이집트에서도 이제 문자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발명한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합의가 돼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이 문자를 발명을 했는데 신 중의 왕이 이제 이 문자의 신에게 묻습니다. 그 테우트라는 신에게 물어요. 문자를 왜 발명했느냐? 문자를 발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테우트,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 따오기 머리, 이비스 따오기 머리를 한 신인데요. 토트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라는 신이 문자를 발명한 이유에 대해서 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여기서 왕은 신들의 왕이죠. 이런 배움이 이제 문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 발명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그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좀 신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제대로 파악했던 것 같아요. 문자가 이제 기억을 보조해 주죠.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또 잊어버려도 또 기록을 다시 보면 이제 그 기억이 이제 되살아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 또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우트라는 신, 토트라는 신이 문자를 발명한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집트인들의 이제 기억과 지혜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문자를 만들었다. 근데 타무트가 좀 의외의 대답을 해요. 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대는 문자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의 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선의를 품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문자에 의존하게 되면은 기억에 무관심하게 된다. 그래서 망각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어놓고 잊어버린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문자를 이제 신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에 대한 맹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빌어서 상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기억력이 문자라는 것이 기억의 보조적인 그 도구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문자라는 것이 그 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철학자가 문자의 의도치 않은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 또 사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책에 기록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저건 신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인들이 문자를 아까 보셨던 그 토트라는 따오기 머리를 한 신의 선물로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신화적 기원이고요. 실제로 이집트에서 문자가 생겨난 거는 기원전 3100년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보다 한 200~300년 정도 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예요. 고대 뭐의 기준으로 하면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 글자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글자가 이제 분화가 기능에 따라 분화가 되는데 표의 문자, 뜻 글자하고 표음 문자. 그래서 이제 그 소리 글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의미 한정사라는 것이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림 글자, 표의 문자, 소리 글자, 표음 문자, 그리고 의미 한정사 이런 것들이 쐐기 문자하고 똑같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쐐기 문자 체제가 이집트의 문자 체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의 표음 문자는 메소포타미아의 문자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자는 제가 음절 문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문자 하나가 하나의 음절을 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자음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음이 없는 그 문자들이 있거든요. 되게 세머들이 이제 모음이 없습니다. 이제 세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아랍어죠. 아랍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이런 언어들이 모음이 없는 문자들이에요. 자음만 표기합니다. 모음은 어떻게 표기하느냐? 사선을 긋거나 아니면 점을 찍거나 뭐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집트인들은 그나마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랍어도 대개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규칙적이어서 그 문맥에서 자음만 보고도 이제 모음을 재구성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음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모음의 숫자도 많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음만 표기되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이집트인들도 자음만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문자가 하나의 자음을 나타낸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문자 하나가 두 개의 자음의 음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문자 하나가 세 개의 자음의 음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하나밖에 안 적었는데 거기에 자음의 음가가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1자음 문자, 2자음 문자, 그리고 3자음 문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들은 1자음 문자로 문자 하나에 자음 음가 하나고요. 어떤 문자는 2자음 문자로 문자 하나에 자음의 음가가 두 개. 그리고 어떤 문자는 문자 하나에 자음의 음가가 세 개까지 그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자음까지가 끝이고요. 4자음 문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문자들이 혼용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보다 문자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 그 쐐기 문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700 문자 정도로 시작했는데 이집트도 비슷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가 사용되는 내내 한 7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의 문자들이 이제 조합해서 단어를 이루고 그 단어들이 또 문장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문자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이제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요.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점토판이라는 것을 그 기록의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종이와 굉장히 유사한 파피루스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파피루스는
되게 그 강의 늪지대에 자라는 그 풀인데요. 예, 이 삼각형 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각형 줄기에 이제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속을 그러니까 이 줄기를 이제 물에 한 2, 3일 불려 가지고요. 예,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 번은 가로로 한 번은 세로로 이렇게 계속 교차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짓누르면 그게 이제 오늘날의 펄프처럼 이제 종이가 돼요. 예, 여기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파피루스의 석유관이 뭔가 쓰는 거 한 번씩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파피루스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아까 쐐기 문자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펜을 사용했기 때문에 점토판에 그 긁어서 이 곡선을 그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거의 100년 안에 문자들이 이제 선형화됐는데 이집트인들은 펜을 가지고 점토판보다는 이제 훨씬 부드러운 파피루스 표면에 이제 글을 쓰니까 곡선을 그리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문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형성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기원전 8세기 뭐 700년경이 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어디에서 파생된 글자인가를 이제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이집트는 대개는 뭐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은 경우가 많아서 그 문자의 상형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자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기법이 복잡해서 소수 지배층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다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자, 문자의 이제 경과를 볼 텐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원전 얼마인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한 기원전 한 3700년경 보시면은 이제 그 문자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에 문자의 흔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보시면은 이제 기원전 3200년, 3100년 이때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가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사용됐던 기호들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위에 새긴 암각화, 이거 기호거든요. 왕의 이름을 새긴 거고요. 토기를 긁어가지고 토기에도 이제 특정한 표식 기호를 새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장식들, 근데 이제 이런 장식들 중에서 기호화돼서 문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인장. 인장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입된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제 처음 인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집트인들이 이제 그 기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장을 사용했는데 그 원통형 인장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았는데요. 그러니까 인장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았는데 그 인장에 새겨지는 기호는 달랐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유의 기호를 새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식표. 인식표는 라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이제 구멍 뚫리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의 우리가 지금 라벨을 사용하듯이 꼬리표를 사용하듯이 이제 그것과 똑같이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하고 이제 석비에 이제 형상과 그 형상과 관련된 문자들이 이제 간략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인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왕의 이름이 저게 이제 연속무늬죠. 그래서 인장을 눌러서 굴리면 연속적으로 이제 동일한 무늬가 저렇게 찍히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왕의 이름이 이제 기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르메르라는 왕의 이름이 기입된 인장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인장은 나중에 이제 사라져요. 이집트인들은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굴리는 인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찍는 그런 도장과 같은 인장을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엔 저게 사용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그 발전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토기 파편, 토기 파편에 이제 새겨진 건데요. 저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토기가 깨진 건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 새겨진 게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둥근 거는 이제 성체를 묘사를 한 거예요. 성체와 성체의 부벽들을 묘사를 한 거고
안에 이제 새를 그렸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왕의 이름을 기입한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 기호가 위에 새가 있고 밑에 뭔가 기입하게 상자가 있는데 예,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세레크라고 부르는 기호가 있고요. 그다음 옆에 보시는 게 이제 저게 뭐냐면은 그 포도가 이제 이렇게 줄기를 이제 넝쿨이 이렇게 뻗어 나가죠. 예, 그래서 포도 과수원에서 이제 그 넝쿨이 뻗어 나가게 만들어 놓은 이게 그 지지대입니다. 예, 지지대. 저게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포도주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포도주 용기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세레크라고 불리는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왕의 직할 영지, 그다음에 이제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이런 용기에 담겨 있으니까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게 만약에 포도주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죠. 예. 원산지가 어딘지, 예. 그리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그 정보들이 간략한 기호로 저렇게 적히게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나중에 문자에 이제 통합돼서 사용이 됩니다. 문자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표, 인식표에서 이제 인식표인데요. 인식표는 라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이제 오른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뭔가 용기에다가 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봉이 돼 있으니까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이제 모르니까 그걸 이제 밖에 저렇게 인식표를 만들어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그 쐐기 문자와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뭔지, 뭐 항목이 무엇인지, 그 물품의 이제 그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까 이런 것들이 뭐 포도주 같으면은 어디에서 생산되고 언제 생산되었는지 이제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연도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숫자로 연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왕이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 해로부터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왕이 희년제는 왕위에 30년 동안 재위를 하면 그걸 기념해서 하는 그 왕실 행사가 희년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왕이 희년제를 했던 해에 그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남부의 왕들이 이제 이집트 북부 지역에 올라가서 정복전을 했는데 북부의 요새 하나를 파괴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부에서 요새를 파괴했던 해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연도 표시가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왕의 이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가 그려져 있고 밑에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게 이제 이게 초기에 왕의 이름을 기입하던 겁니다. 이건 댄이라고 왕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있죠. 댄 왕이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는가, 이제 원산지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저게 그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 용기를 뭔가를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그래서 기름을 압착해서 짜내는 시설, 그리고 이제 왕의 직할 영지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담당하는지, 이게 이제 내용물이 그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을 누가 담당하는가, 담당자의 직함과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쓰여져 있는 게 헤마카라는 이름이고요. 위에 쓰여져 있는 게 이제 왕실의 인장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물품이 뭔지, 품목은 기름이에요. 기름들이 이제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치헤루라는 기름, 그리고 이게 상등급이다, 나무 기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만 보면은 이게 소유주가 누군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고, 내용물은 어떻게 되고, 용량은 얼마고, 그 품질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초기의 기록이라서요. 초기의 문자들 중에는 후대에 안 쓰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보시면 되게 이건 뭔가 그림을 그린 것 같아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들이 이제 문자로 사용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그림의 상형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파피루스에 쓰다 보니까 서기관들, 이제 특히 이제 문자 생활을 오래 한 그 노련한 서기관들이 글을 굉장히 빨리 쓰거든요. 그래서 한자도 보면 정자체가 있고 초서체가 있듯이 성강문자, 상형문자죠. 상형문자도 흘림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흘려 쓰는 정도에 따라서 성강문자 흘림체,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용어로 부릅니다. 뭐 신관 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민용 문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강 문자는 영어로 이제 히에로글리프라고 하죠. 히에로글리프. 그다음에 신관 문자는 하이레틱이라고 하고 민용 문자는 데모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들 중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번역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강 문자, 신관 문자, 민용 문자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성강 문자 정자체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새도 보이실 거고요, 올빼미도 있고 뭐 병아리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런 건 그림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성강 문자 정자체는 대개는 벽에 새길 때 신전이나 뭐 이런 왕궁의 벽에다가 문자를 새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제 파피루스에 글을 쓸 때는 이걸 더 흘렸어요. 이 정도로 이제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정자체하고 오른쪽에 있는 흘림체를 보시면은 뭐 좀 이게 이제 한자로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자하고 초서체 정도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또 어느 정도는 또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간략해졌죠. 근데 이거보다 더 흘렸습니다. 더 흘렸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신관 문자라고 부르는 흘림체 문자인데 대개는 파피루스에 쓰여진 그 텍스트는 대부분이 신관 문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흘려서 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원래 뭘 쓴 건가를 이제 배우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제 상형 문자하고 1대1 대응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는 것들이 1대1 대응되는 상형 문자, 성강 문자의 모습인데 보시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서기관들이 이제 워낙 맨날 문자를 쓰니까 매일매일 쓰니까 이제 저렇게 빨리 흘려 쓰고 자신들끼리도 저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둘 다 알아야 되죠. 무엇이 어디에 대응하는지 이걸 간략하게 썼을 때 신관 문자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한 기원전 500년경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흘렸어서 이렇게 돼버려요. 요거는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 쓴 게 아니라 단어를 뭉뚱그려서 그냥 간략화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상형 문자하고 신관 문자가 1대1 대응이 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다. 이걸 가끔씩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민용 문자는 완전히 다른 문자로 이제 봅니다. 보시면 그냥 뭐 선을 몇 개 그어 놓은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를 굉장히 흘려서 써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문자 중에서는 이제 가장 해독하기 어려운 문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사실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제 가장 숫자가 적은 게 이제 이 민용 문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로마의 속주가 되는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집트에도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여서 기독교도들이 돼요. 근데 이제 이집트의 기독교는 그 서방의 그 카톨릭과는 다른 동방 정교와 유사한 그런 형태의 이제 기독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그 유일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서가 있거든요. 성스러운 경전. 그 성스러운 경전을 이제 매일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성직자가 그런 그 성스러운 경전, 성경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설교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삶에 접목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인용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뭘로 쓸까? 뭐 문자가 발명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 나름의 문자는 있었는데 기독교를 개종한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문자들은 누가 쓴 거냐면은 자신들의 조상들이긴 하지만 이교도들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문자로 성경을 이집트어로 번역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뭘 도입하느냐? 그 그리스 알파벳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을 가지고 이 문자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집트어는
모음이 표기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집트의 문자는 전부 다 자음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자모는 모음과 자음이 다 있으니까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모음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펜, 이오트, 여기 보시면 파이도 있고 뭐 에타도 있고 뉴도 있고 뭐 다 있죠. 예, 그리스 알파벳 몇 개 이제 없는 게 있어요. 한 5개 정도는 그리스 알파벳이 없어서 그거는 자신들이 만들어 가지고 예,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그냥 그리스 알파벳하고 혼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예. 에트허넘 퓨에 이렇게 돼 있죠. 이오트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펜 이오트 하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다음 에트는 관계 형용사고요. 허넘 퓨에가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 구절인데 그래서 마레 페크란 라는 이름이고요. 페크란 하면 그대의 이름. 마레는 뭐뭐 하게 하소서. 우오프 되죠. 예, 우오프는 이제 거룩하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맨 마지막에 그리스 알파벳을 이제 그리스어가 아니죠. 그리스 알파벳을 차용해서 이제 이집트어를 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우리가 콥트어라고 부릅니다. 예, 콥트인들이 받아들였던 기독교가 콥트 기독교, 그 콥트 교회, 그리고 이제 그 콥트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알파벳 기반의 이제 그 문자를 이제 콥트어, 콥트 문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리스 알파벳인데 그 내용은 이집트어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베트남이나 튀르키예 같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거의 3-4천 년 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활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이제 문자가 이제 발전하는데 이제 여러 번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의적 상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집트에 남아있는 신전들, 이 신전들이 대부분 그리스 지배기 때 지어진 신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배기 하면은 기원전 332년에서 30년까지인데요. 이집트 역사로 보면은 고대 역사의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이 고대 역사의 마지막 부분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관리들은 그리스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왕 지배층이 그리스인들이기 때문에 관리들이 그리스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은 데모틱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상용 문자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기원전 3000년경에 이제 처음으로 출현한 상용 문자인데 이 상용 문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극소수의 신관들만이 겨우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만이 이제 알고 또 연구하는 그런 문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상용 문자를 더욱 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위에 제가 이제 그 띄워드린 상용 문자가 뭐냐면은 그 상용 문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상용 문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이제 파라오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2500년에서 한 1050년 정도까지 요 시기에 상용 문자는 이런 식으로 적혔습니다. 뭐 이렇게 줄줄줄 뭐가 쓰여져 있죠. 근데 밑에 보시는 문자, 요 문자는 그 이집트가 그리스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러니까 아까 위에 문자가 기원전 2500년에서 한 1050년 정도에 이제 그 가장 활발하게 쓰였던 문자라면은 밑에 문자는 기원전 300년 이후에 그 이제 적힌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적은 겁니다. 같은 내용을 적은 건데 이제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매일 그분 이게 이제 태양신 찬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 태양신께서 바다 위에서 떠오르시고 지평선의 호루스, 그러니까 지평선에서 이렇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으로서 이제 하늘을 운항하시고 하늘 위에 이제 서 계시면은 그 아래 바로 신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보시면은 저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위쪽은 뭐가 맞냐면은 위쪽이 문자가 더 길죠. 예, 이게 뭐가 맞냐면은 표음 문자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음만 알면은 웬만한 문자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은 신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굉장히 비의적인, 그러니까 이미 배우기 어려운데 더 배우기 어렵고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마치 암호화된 여기 크립토그래피라고 돼 있죠. 마치 암호화된 문장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만약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 때 상형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서기관이 뭐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가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그러니까 그리스 지배기 때 아래에 있는 걸 읽었다, 못 읽었을 겁니다. 뭐 몇 개는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뭘 써놓은 거야 이랬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상형 문자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예, 표기법도 많이 바뀌고 새로운 문자들도 계속해서 이제 첨가가 되고, 그래서 상형 문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한 600개, 700개 정도가 이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됐는데,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그리스 시대가 되면 한 1000개 넘게 수많은 문자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압축적으로 표의 문자가 많은 문자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지식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그 유럽의 초기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상형 문자는 무조건 상징이다. 이거는 뭐 이게 표음 문자일 리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해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제 1822년에 마침내 상형 문자가 해독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장 프랑스와 쌍폴리옹 같은 학자가 그 해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형 문자는 다 어떤 비의적인 상징이 아니라 표음 문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표음 문자대로 뭔가를 읽어보자 해서 이제 해독이 된 거죠. 원래 성질이 그랬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문자가 변곡점 문자 문화의 변곡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의적 상징이 많이 사용됐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문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에 이제 신관 문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관 문자가 이제 그 사용이 됐는데, 이제 행정 문서입니다. 행정 문서 이제 신관단이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겨요. 사실 이렇게 쓰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굉장히 선형화된 그런 문자로 썼는데, 이걸 이제 상형 문자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그 신관단들이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대를 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남긴 그 보고서예요. 그래서 중왕국 시대 때 그 피라미드 그 주변에서 이제 신전 업무를 맡아보던 관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었죠. 요거는 이제 음력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간으로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근무조하고 이제 그 첫 번째 근무조가 이제 근무에 들어가는데, 자기 앞에 네 번째 근무조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고라고 돼 있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업무에 이상이 없다. 모든 품목에 이상이 없다. 월간 교대 근무를 마친 신전 신관단 네 번째 근무조로부터 모든 품목을 다 수령받았다. 신전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게 우연히 발견된 파피루스입니다. 뭐가 더 중요해서 남겨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일상적인 행정문서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많았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다 소멸한 거죠. 점토파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왕궁의 문서 보관소 이런 것들이 뭐 새로 발견된다.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런 곳을 발견한다 이러면은 점토판이 막 10,000개씩 뭐 1,000개씩 막 이렇게 발견돼요. 그 일단 이게 점토가 굳으면 돌처럼 딱딱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그게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불이 나면 점토파는 이제 더 딱딱해집니다. 토기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점토파는 생존할 확률이 높은데, 파피루스는 이제 식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유기물이죠. 그래서 이제 금방 썩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물에도 쉽게 이제 그 녹고, 그다음 무엇보다 뭐 불에 잘 타고, 그래서 3000년의 세월을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나마 이집트가 워낙 건조한 땅이라서 파피루스들이 지금까지 이제 기적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고대 이집트의 서기관들이 남긴 그 파피루스 총량을 아마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뭐 추정치가 10% 미만입니다. 90% 이상은 이미 소실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남아서 당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문자 생활을 했나, 뭘 남겼나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 파피루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실용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면적을 구한다거나 뭐 분수 같은 거, 빵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이제 분수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지름이 9캐트인 원, 그러니까 뭐 지름이 9cm라고 해도 돼요. 이제 9캐트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지름이 9캐트인 원의 원형 들판에 이제 면적을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어떻게 구하는지 식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설명이 된 거. 그다음 또 다른 실용문으로 이제 의학 파피루스. 그래서 의학 파피루스들이 이제 몇 개 남아 있는데, 에베르스 파피루스라는 파피루스는 일종의 처방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병에는 이런 것 약을 조제해서 쓰거나 이런 처방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8번 보시면 이 번호가 일련 번호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다 붙었습니다. 손가락 혹은 발가락을 진찰했는데 통증이 있고 주위에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고약하고 자라는 벌레가 생겼다면, 이제 자는 뱀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벌레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기생충입니다. 몸에 있는 기생충.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이제 이 사람이 기생충이 있다라는 게 이제 진찰을 통해서 밝혀지면은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진물이 흐르는가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면은 이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한테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뭐 처방을 해라, 아니면은 뭐 처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관 문자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상형 문자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2단계로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도 기록하고, 뭐 보고서도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실용 지식을 담은 매뉴얼들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 같은 거. 이집트인들이 이제 문자 안에 이제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확한 작동 원리를 모르는데 뭔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신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자도 마찬가지죠. 음성을 이 고착화 시켜가지고 이제 시각화 시켜서 읽을 수 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선물을 신들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문자 자체가 어떤 일정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을 적어 놓으면은 그 주문을 새겨 놓거나, 그 다음에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주문을 암송을 하면, 그것이 이제 주문이란 것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실현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자에서 주문인데,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이제 그 부활하는 걸 돕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차이추 니무테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대는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메스 카이크 헤나이크 엔제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의 카가 그대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런 식으로. 카는 이제 그 나의 생명력이에요. 나의 그 생기, 이런 것들이 어디 떠나가지 않고 다시 나하고 같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뭐 이런 주문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이제 이 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새로운 주문이 있죠. 그날 내가 나왔다는 게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밤에 유령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해 뜰 때 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똑같이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혼이. 그래가지고 이제 산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녀요. 물론 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날 나왔다. 뭘로 나왔냐면 아크라는 걸로 나왔어요. 아크란 게 뭐냐면은 이 축복받은 영혼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권능을 받은, 내가 죽어서 아크가 되면은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게 죽고 난 다음에 아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고 이제 분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이제 나중에 아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라는 축복받은 영혼이 돼서 이제 나온 거죠. 밖으로 나와서 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산 사람들과 영원히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뭐 염원이나 바램이나 주문이나 찬가나 이런 것들, 종교와 관련된 문서들도
모두 문자로 이제 표기가 가능해졌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록의 수단은 하고 이제 그 주체를 보겠습니다. 기록의 주체. 예. 문자 생활을 누가 했느냐?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이건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요. 예. 서기관들이 이제 문자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문자는 문자의 숫자도 많고요. 한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방법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문자는 우리가 그 템플릿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뭐 서신 같으면 서간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올바로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장 좋은 문장 그 텍스트를, 그러니까 모범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그냥 외웁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달달달 외우게 하는데, 이런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받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학교, 우리가 이제 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이제 쓰는데, 대개는 이제 왕궁이나 아니면 신전, 예, 아무래도 이제 왕궁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서기관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신전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야 되니까 거기서 서기관의 수요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이제 학교가 이제 들어서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나이 먹은 서기관들, 좀 경험이 있는 서기관들이 이제 사립 학교를 세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으면 서당 같은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서 배우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판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비투피라고 부르는데, 토판의 집. 토판의 집이 뭐냐면은 이제 그 서기관 양성소 학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가 있어요. 토판의 집에서 사용된 용어. 뭐 토판의 집 아버지, 교장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토판의 집 관리인, 이건 이제 학생 주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제 채찍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 제대로 못하면 여기도 체벌을 하는데 되게 때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훈육할 때 매를 드는 사람, 토판의 집 관리인, 사형. 사형은 이제 그 토판의 집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그래서 이제 상급생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제 사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형이에요, 형.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서기관들,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배웁니다. 대개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다 마찬가지인데 한 7살 때부터 그 글자를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글자가 워낙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배우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청소년기까지 글자를 배우고, 토판의 집을 이제 졸업을 하면은 이제 서기관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업무를 맡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궁정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관리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신전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나 뭐 그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원전 1500년경이 되면은 이제 그때 군대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또 서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이를, 내 아이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학교에 보낸다. 이게 이제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 관리나 신관이나 세리, 뭐 세금 관련된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육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의 자식이 서기관이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농부가 정말 뭐 돈이 많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농부의 자식은 되게 아빠 따라서 이제 아버지 따라서 같이 들판에 가서 농사 짓고, 목수의 아들은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같이 그 연장을 가지고 뭘 만들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아버지의 직업이 세습이 되죠. 마찬가지로 서기관도 이제 서기관의 직업이 이제 세습이 됐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토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얘들이 이제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버려지겠죠. 버려지다가 이제 이게 또 보존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그리고 어휘 목록. 어휘 목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수메르인들이 이 쐐기 문자를 발명했기 때문에 수메르어하고 그 자신들의 언어인 바빌로니아어, 아카드어를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일종의 사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한 대조, 그 어휘 목록이 사전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수메르하고 아카드어, 대조 어휘 목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휘 목록이 있고, 그다음 학교 생활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그 당대 왕을 이제 찬양하는 찬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이 학교 생활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묻냐면 어디에 갔었느냐라고 묻는데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죠. 예. 자, 아무데도 안 갔냐? 왜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예. 자, 학교에 가서 너의 학교의 아버지 아까 교장 선생님이었죠. 예, 교장 선생님 앞에 서서 과제물을 암송하고 여긴 통째로 외운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과제물을 암송하고 책보를 열고 필기 연습도 하고 큰형제 이제 조교들 새 점토판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잘 쓰니까 너를 위해서 뭔가를 써주는 거 이런 거 해라. 예, 과제를 끝내고 감독관 이제 학생 주임한테 보고를 한 뒤에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그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한테 와라.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리에서 방황하지 마라. 예, 싸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예. 자,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적어도 2000년 전에 이제 그 텍스트니까 한 4000년 전 텍스트예요. 예. 그 4000년 전 텍스트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싸돌아다니지 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오늘날이나 그때나 이제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시키냐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한 거죠. 그 잔소리를 하니까 잔소리 한 거를 좀 그대로 한번 다시 나한테 얘기해 줄래?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반항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라. 또 말 안 듣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서 말해라 해서 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고 과제물을 암송하고 책보를 열고 필기를 하고 큰형제가 제 점토판에 필기를 해주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저의 과제와 공부를 끝내고 저의 감독관에 보고한 뒤에 저는 아버지께 와야 된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이제 잔소리를 더 합니다. 얘야 철이 좀 들어라. 공공장소에서 서성거리거나 길에서 배회하지 마라. 예. 술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길에 가서 술 먹고 정신 잃고 뭐 학교 빼먹지 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주의를 두리번 거리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앞에서 겸손하게 굴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너를 좋아할 것이다. 예. 거리에서 배회하는 네가 나중에 성공하겠느냐? 예. 최초의 사람들 이제 조상들이죠. 예. 조상들이 충고를 들어라. 학교에 가라. 그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라는 그 수메르 학자가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모든 그 수많은 것들이 수메르에서 기원했다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세계 최초의 청소년 문제. 예. 뭐도 있냐면 세계 최초의 촌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이 그 학교에서 야단 맞고 제대로 못하니까 선생님을 초대해가지고 근사한 저녁을 대접을 하고 예, 옷도 한벌 해입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환심을 샀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촌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수메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왕들조차 글을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왕들은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걸 이제 자랑스럽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슈르바니팔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수르바니팔은 이제 도서관을 조성한 왕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이어 사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2,000여 점 정도가 이 도서관에서 이제 토판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대조본도 있고 단어 목록도 있고 의학서적, 역술서, 뭐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있던 문서들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필사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도서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슈르바니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알려지지 않은 복잡한 역수, 계산 이런 걸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오래된 수메르어, 아카드어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그 역사의 분기점이 이제 홍수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이라면 고대란 뜻이거든요. 고대의 기록들을 연구했다. 그래서 이제 아슈르바니팔은 자신이 이제 문화군주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거죠. 되게 아시리아 부조를 보시면 이렇게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꼬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자나 황소 같은 거를 이제 사냥을 하거나 이런 그 상무적인 분위기가 많은데 아슈르바니팔은 나는 이렇게 전쟁도 잘하고 반면 또 문자도 오래된 문자도 다 읽을 수 있고 수학도 잘하는 문화군주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에서 그 아슈르바니팔 이제 도서관 그 어떻게 보면 서양 도서관 전통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아슈르바니팔의 동상 밑에 보시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동상을 만들었죠. 저건 사실 이제 길가메시라는 그 영웅의 이제 그 대표적인 도상인데 책을 들고 있는 모습, 점토판으로 봐야겠죠. 저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해실에서 이제 왕의 측근입니다. 근데 측근 보시면 자신의 인물을 이제 무덤에 남겨놨거든요. 근데 여기 노란색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그 도구들을 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도구가 위에 있습니다. 저기 위에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네모난 상자에 구멍이 2개 뚫린 거는 저게 잉크를 보관하는 곳이고요. 그 잉크 이제 물에 녹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통 그리고 이제 붓을 꼽는 거 요거 3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잉크를 보관했던 잉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붉은색.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파피루스에 뭔가 적혀 있는 게 이제 보이실 텐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붉은색 잉크가 사용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건 이제 그 어떤 주제의 맨 첫 번째, 뭐 한 장의 첫 번째라든가 주문의 제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쓰고요. 그 다음 본문은 검은색으로 씁니다. 그래서 잉크가 2개가 있어야 돼요.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그래서 2개의 잉크를 넣어두는 통.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물통. 그리고 옆에 그 왼쪽에 이제 그 부통, 그 이제 펜이죠. 펜을 넣어두는 통 이런 것도 있고 펜에도 보시면 구멍 2개 뚫려 있을 겁니다. 이게 서기관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도구예요. 서기관의 3종 신기라고 부르는 도구인데 펜통하고 물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트 요거 3개죠. 그 다음 저기 보시면 글개가 있는데 파피루스가 귀했기 때문에 파피루스에 쓰인 내용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저 글개를 가지고 북북 긁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를 재활용했어요. 이 사람들이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글개 지우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고 이 도구가 그대로 서기관을 나타내는 상용 문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서기관은 정말 좋은 직업이다. 다른 그 어떤 직업보다 좋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직업들이 얼마나 그 비참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일해라. 이 서기관이 이제 내가 너를 특별히 남부에 있는 여기 남부가 이제 룩소르 남쪽 수도가 룩소르인데요. 옛날에 테베라고 불렀던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에 좋은 학교가 많으니까 일부러 이쪽으로 자기 자식을 보낸 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하루가 너에게는 그들의 그들은 이제 그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고된 노동보다 유익하니 근면하게 서기관의 일을 열심히 해라. 자, 그래서 서기관은 예외이고 감독관도 없다. 오늘로 치면 뭐 우리가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는데 뭐 부모님들이 뭐 이런 직업을 갖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 서기관들은 너도 서기관이 되라. 이 직업이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한 거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때 그 서기관들 그래서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뭐 하르제데프, 임호테, 푸타호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때 유명한 서기관들, 이제 서기관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카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다 죽었지만은 이들이 남긴 글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계속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문자 문화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곳의 문화가 굉장히 큰 사실은 어떤 사람을 영생시키는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남게 하는 큰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일자어 문자만 사용하면 그게 알파벳처럼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글자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글자를 아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서기관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문자 체계를 간략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아예 애당초 관심 바뀌었어요. 글자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훈민정음 창제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그 태도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굳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는 인물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집단적인 어떤 저항은 안 했지만 자신들은 굳이 뭐 이런 걸 만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쓰기 쉬운 문자 알파벳이죠. 예, 알파벳은 어떻게 출현했나? 요거를 끝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알파벳을 누가 만들었느냐? 주류 서기관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글자가 어려울수록 좋거든요. 예, 그럴수록 이제 자신의 권위가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글자를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글자를 안다? 그럼 글자를 아는 것 자체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럼 그걸 누가 했느냐? 예, 서기관이 아닌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집트 지도가 있는데요. 이집트인들이 이제 구리하고 터키석, 우리로 치면 이제 옥과 비슷한 보석이 있습니다. 요걸 어디서 구했냐면 시나이 반도에서 채취를 했어요. 예, 시나이 반도 여기 보시면 이 지역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에서 채취를 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지도를 표시를 해준 이 부분 세라빗 엘카딤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광산이 있었어요. 예, 구리 광산도 있고 터키석 광산도 있고. 예. 자, 그래서 뭐 광산이라는 곳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좀 힘든 곳이죠. 업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리들이 파견돼 가지고 저렇게 막 비석을 남겼는데 실제로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 이런 사람들은 뭐 죄인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 포로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스핑크스 세라빗 엘카딤의 주신이 여신이에요. 하토르란 여신입니다. 여기 괄호에 하토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여신을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뭘로 만들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핑크스로 만들었습니다. 예,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인 이런 합체형이죠. 예, 합체형 괴물이 스핑크스인데 되게 이집트 본토에서는 스핑크스가 왕이에요. 남자 왕. 예, 남자 왕이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소르 여신. 그래서 여성입니다. 여성이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여성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뭔가 몸체에다가 뭔가를 써놨습니다. 글자를. 자, 여기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느냐? 이거는 이집트 상형 문자예요. 예, 그래서 하토르, 터키석의 여주, 이제 광산을 이제 수호하는 여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터키석의 여주, 터키석의 여주의 사랑을 받는 자.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바친 사람이 자기가 터키석의 여주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쪽에는 상형 문자가 아닌 완전히 다른 어떤 문자가 써 있습니다. 요거를 해독을 해보니까 예, 한 글자씩 쓰여져 있고 한 글자의 음가도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마흐 발라트가 되죠. 발라트가 여주거든요. 이 세모입니다. 예. 이집트는 세모가 들어가 있는 세모는 아니에요. 예. 네베트인데 네베트가 세모로 발라트가 돼요. 그래서 위에는 이집트가 쓰여져 있고 밑에는 세모가 쓰여져 있는데 그 세모를 하나씩 그린 글자로 저렇게 표현했다. 이게 뭐냐? 세계 최초의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을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 광산에 일하던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디서 실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서기관들이 만들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머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신들의 언어를 간략하게 간략한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상형 문자가 알파벳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뒷면에 이렇게 여주에게 이거는 뭐 히브리어하고 똑같죠. 발라트 여주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면에 상형 문자가 쓰여진 것과 동일한 내용이 아주 초기에 원시적인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고요. 뒷면에는 그 알파벳으로만 뭔가가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주에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세라빗 엘카딤이라고 했었죠.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 또는 세계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지는 플린더스 피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굴이 됐고요. 앨런 가디너라고 이집트 문법, 영어 쪽의 이집트 문법을 이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은가가 부여됐다. 그래서 황소가 알레프, 집이 베트, 손이 카프. 옆에 보시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물결, 코브라, 눈 이런 거, 아인 이런 거.
머리가 로시. 그래서 머리는 이집트어로는 탭인데 그 알파벳으로는 R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로시의 R이거든요. 이게 두운 법칙이라고 합니다. 맨 첫 글자. 예. 알레프의 A, 베트의 B, 예, 카프의 K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마임의 M, 나시의 N 이렇게 이제 예, 이런 것들 따서 예, 그 맨 앞자리에 그 글자를 따가지고 얘들이 아주 원시적인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원시적인 알파벳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예,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원시적인 알파벳이 시나이 반도 뭐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고대 서아시아 전역으로 퍼집니다. 예, 특히 이제 문자 전통이 오래되지 않았던 곳으로 퍼지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예. 그 페니키아인들은 해상 무역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지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해상 무역을 이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페니키아인들이 나중에 그리스로 가서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알파벳을 전수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테베라는 이 테베는 이제 이집트의 테베가 아니라 그리스의 테베입니다. 테베라는 지명을 가진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에 있고 하나는 그리스 본토에 있습니다. 테바이라고 부르는 도시. 그 테베를 처음 세운 사람이 신화에 따르면 카드모스예요. 예. 근데 이 카드모스가 누구냐면은 페니키아의 왕자입니다. 예. 여동생이 에우로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가지고 에우로페를 이제 싣고 바다를 건너가 버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왕이 그 이제 공주가 납치됐으니까 왕자들한테 여동생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동생을 찾기 전까지 오지 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카드모스도 이제 그 에우로페를 찾으러 갔던 왕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근데 이제 못 찾고 영 딴 길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냥 도시를 하나 세우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도시가 카드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샘을 지키는 용을 죽이고 물을 확보하고 이제 도시를 건설했다. 그게 이제 여기 그 토기에 이제 그려져 있죠. 자, 근데 헤로도투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카드모스와 함께 이주한 페니키아인들은 보이오티아 그리스 본토에 정착을 함으로써 헬라스어에 그리스어에 여러 가지 문명, 특히 문자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에서 문자가 그 그리스로 왔다는 전파됐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신화가 섞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처음에 그 이 페니키아 이주인들은 모든 그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사용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자가 바뀌었다. 페니키아인들도 세머를 써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는 어족이 인도 유럽어거든요. 예, 그래서 세머는 그 동사나 뭐 명사의 활용 이런데 모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합니다. 근데 인도 유럽어는 그 어형 변화에 모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모음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페니키아 알파벳에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이걸 그리스인들이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알파벳을 만든 거고 그게 이제 로마 알파벳으로 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보면 자음 모음 다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리스인들이 페니키아 알파벳을 그 자신들의 언어 환경에 맞게 이제 고친 거죠. 개량을 한 거죠. 근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알파벳 이것에 이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까 우리 세라빗 엘카딤에서 봤던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오네스족이 페니키아 문자 모양을 약간 변형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자음만 있던 알파벳에 약간 변형시켜서 모음을 넣었다.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오 같은 모음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페니키아 알파벳인데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을 쓴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아까 문자가 발명된 이유 자체가 회계하고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뭐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 결산 같은 거 이제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목 같은 거 그 재고 정리 같은 거 빨리빨리 하고 이런 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 상업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지중해 전역을 누기면서 상업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상업에 필요한 아주 쉽고 간단한 문자가 필요했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알파벳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알파벳인데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돼서 유럽 알파벳이 되고
한쪽으로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아랍 알파벳. 아랍인들도 알파벳 쓰거든요. 예. 근데 기원이 다 같습니다. 예. 페니키아 알파벳 여기까지 기원이 다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쐐기 문자도 알파벳처럼 쓰이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가리트라는 곳에서 그 쐐기 문자가 이제 알파벳 기호처럼 사용이 돼요. 어쨌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쪽의 문자들이 후대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후대인들은 하나의 문자에 하나가 음가가 있고 그 알파벳 뭐 27자, 25자 뭐 이렇게 30자 미만의 30개 미만의 이제 뭐 그 문자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집트 상형 문자 뭐 7, 800개, 뭐 메소포타미아 문자 뭐 마찬가지로 7, 800개 이런 게 아니라 30개 내외면 금방 배우거든요. 뭐 몇십 년씩 안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자 생활을 하는 굉장히 편리했겠죠. 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죠.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교역을 했습니다. 페니키아 도시국가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우가리트도 있고, 시돈, 티레, 성경에 두로로 나오는 곳, 비블로스도 있고요. 자, 여기서 뭐 아시리아 제국의 통제를 받았을 때 보시면 뭐 그리스 도시국가들하고 그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뭐 키프로스도 가고, 키프로스는 바로 옆이니까 로도스, 크레테 이런 데 다 갔죠. 그리고 뭐 키티라, 그다음에 뭐 타르소스 이런 데까지 다 갔고요. 여기 지중해 내해. 그러니까 이쪽에 당연히 이제 알파벳이 퍼지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의 알파벳이 퍼지는데 카드모스의 전설로 이제 알파벳이 퍼진 걸로 나왔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페니키아 상인들이 다니면서 알파벳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물들도 이제 많이 전파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가시면은 이탈리아 반도 넘어서 당시 이제 로마 이전에 에트루리아 있었을 때 뭐 코르시카, 뭐 사르디니아, 시실리, 몰타, 그다음 북아프리카 그 해안 전역, 그리고 이제 스페인 일부,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부르타뉴. 페니키아인들이 대서양까지 진출했다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 헤로도투스는 그랬을 것 같지 않다는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이제 다른 민족에 대한 질투심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항해술이 뛰어나서 지중해 전역을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뭐가 전파됐느냐? 알파벳도 같이 전파가 됐다. 여러 물품들이 이제 전파가 됐고요. 뭐 카르타고 같은 뭐 식민 도시도 세웠고요. 나중에 로마한테 망하지만. 그래서 뭐 다니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뭐 여기서 받은 걸 저기서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교역 활동을 하고 문자가 전파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알파벳이 되는데 뭐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구에서의 그 문자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개입니다. 이집트 문자, 그 다음에 이제 쐐기 문자.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문자는 회계, 계약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자는 다 그린 글자예요. 한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문자는 다 그린 글자였는데 요게 나중에 표의 문자, 표음 문자로 이제 진화를 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순수한 표음 문자인 알파벳까지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빨리 추상화, 선형화 됐죠. 상형 문자는 파피루스의 흘림체로 썼기 때문에 상형성을 이제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뭐 두 문자 다 공히 문자 문화의 주체인 서기관들이 뭐 자신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높았고 뭐 그 서기관이라는 어떤 그 가상의 가족이라고 해야겠죠.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높았고, 그렇지만 문자를 개량하진 않았다.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전유물로 남도록 복잡한 표기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좌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질의응답 해주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에서 2번부터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서기관들, 뭐 푸타호텝이라는 서기관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이모텝 뭐 이런 서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도 몇 명 있어요. 특히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들을 이제 필사한 서기관, 제가 바로 이름이 떠오르진 않는데 그런 서기관들이 이제 유명한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대에도 그런 서기관들을 이제 선배 서기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500년 전에 있는 서기관들을 이제 자기들의 그 직업의 조상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청경 창세기 10장 11장을 제가 지금 성경 창세기 10장 11장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히브리 민족이 살았고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 바빌론의 유배를 갔었죠. 지식인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풍습도 비슷한 게 많았고요. 그다음 세계관 같은 것도 비슷한 게 많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고대 뭐 일부 학자들은 뭐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초기 문헌들 그 창세기를 비롯한 그 모세 오경이 완전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좀 심한 주장이고요. 전승내는 것도 많았고 공유하고 있었던 것도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촌지나 아버지의 훈계와 같이 이집트에도 이런 일이 일상적이거나 현재와 겹쳐 보이는 풍경을 묘사한 기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메르 기록에 이제 촌지를 주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뭐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로 뭐 싸돌아 다니지 마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거 있고 이집트에도 똑같습니다. 그 공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학교에 보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다음 서기관만큼 좋은 직업이 없으니까 너도 어떻게 하든 서기관이 되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집트에는 이제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 학생들은 귀가 등에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이제 되게 등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훈육할 때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등을 때리니까 학생들은 귀가 등에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체벌도 이제 좀 일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4번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가 상대적으로 인지도나 인기가 덜한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이제 전반적으로 그게 높아야겠죠.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고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수요가 충족되는데 이집트는 시각적으로 뭔가가 많이 남아 있고요. 도상이라든가 뭐 예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문자도 그 정자체는 그림이고 이래가지고 뭔가 현대인들한테 어필한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그런 도상들이 별로 없어요. 그 가장 유명한 게 그 아시리아 궁전에 남겨져 있는 부조들 좀 있고요. 근데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뭐 신들에 관한 묘사도 그렇고 인물에 관한 묘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덜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각 중심적인 문화거든요. 문자 중심적인 문화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영화, 게임, 전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다 매력적인 게 이집트 문명이 훨씬 많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집트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좀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박물관에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쐐기 문자도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이제 중동 쪽에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지구 반바퀴 지나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뭐죠? 시기적으로 보거나 지리적으로 봐도 뭔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면 좋을까요? 너무 멀어요, 우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멀고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성덕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이제 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런 연구를 하시는 이유가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메소포타미아 쪽은 아까 이것과 이제 연관해서 말씀드린데 미국에서 이렇게 봐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 봐도 그 박물관에 이제 어린아이 때 박물관에 가서 뭔가 전시품을 보거나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어를
뭐 이집트를 공부해야지 이런 학생들은 많아요. 특히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걸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메소포타미아를 연구하는 학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뭔가 공부를 하다가 그쪽에 이제 매력을 나중에 찾아서 가신 분들이에요. 대개는 이제 성서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서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다가 아니면 뭐 학부를 신학으로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이제 그 질문 4번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것에 이제 끌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것도 메소포타미아가 이집트보다 좀 덜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대 이집트는 뭐 구약 성서와 그렇게 큰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언어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집트 사용 문자가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법이 굉장히 정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대어 같으면은 문법이 좀 현대어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교하거나 치밀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똑같이 뭐 품사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품사들이 연결되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통사라 그러죠. 이 통사 쪽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과 연구할 게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자, 언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이집트학에 이제 그 입문하게 됐는데 근데 일단 그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다 두루두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두루두루 다 알 수 있게 뭐 역사, 그다음에 지리, 그리고 뭐 예술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물질 문명, 그리고 사상사 이런 거 다 알게 이제 종교 같은 거 다 공부를 하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 세부 전공을 찾는데 저는 이제 문헌학 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하는 게 이제 이집트 텍스트 읽고 한글로 번역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집트 종교와 관련된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자가 아름다워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공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한번 배워서 이제 찾아보겠고요. 이런 거는 그 뭐죠?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의 이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나일강의 기원은 아는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강 이름들하고 또 연관이 있거든요. 4개의 강 이름들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제가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그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이 사용했던 이 두 문자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이해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도 이 아시아 인문자산 강좌가 있습니다. 마지막 강좌고요. 양정무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미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분들 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좋은 강좌가 있다. 그래서 녹화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